안녕하십니까. 한의학입문TV 강의를 맡은 한의사 이한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마지막 조문에 해당하는 14편 마지막 조문에 해당하는 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자, 참 근계의 요약을 보다 보면은 참 어떨 때는 참 좋다, 좋은 글이다라고 이렇게 느끼고 참 배울 점이 있다 하다가도 그 기분이 또 이런 글에 도달하면은 그냥 감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계속 이렇게 반복적으로 저도 느낍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파란 글자 써놓은 글은 다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니까 그거를 한번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전형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계속 문제점을 제기했던 또 그런 패턴이에요. 총구맥이 지삽하면 지는 한이 된 것이고 삽은 혈부족이다. 이런 것들 이게 이제 이걸 통해 가지고 또 꼬리를 또 물고 또 나오는 거죠. 갑자기 왜 뜬금없이 또 부양맥이 미지하면 미는 기가 되고 지는 한이 됐다. 이것도 대체 뭐죠, 이게? 여기서 말하는 기가 뭐죠? 한이라고 하는 건 그래도 또 이해가 되는데, 부양맥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소위 말해서 소화기계통, 비장과 위장을 근거로 해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는 또 갑자기 이렇게 정말로 뜬금없는 기라고 했는데, 미는 도대체 기에 어떤 걸 가지고 말하는 건지 알 수가 없죠. 정말 이건 글이라고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근계요략을 망친 글, 우리가 근계요략을 멀리하는 것들, 그러니까 일본 고방가등 같은 경우는 황한의학 보면은 처방 이외의 조문은 다 빼버렸잖아요. 나름대로 그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해석을 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반면에 중국 의정공감이나 이런 데 보면 이런 거를 또 다 해석을 했더라고요. 참 정신 넉넉한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자, 여기서 또 한과 기를 여기서 또 한 이랬으니 여기서 바턴을 이용해 가지고 한기가 부족하면 이게 말이 됩니까? 한기가 부족하면 수족이 영냉하고 이게 글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의사들이 한문 세대가 아니기 때문에 한문을 모를 수도 있어요. 전문적이거나 아주 깊이 들어가면 이거는 전문성을 요구하는 글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우리가 과감하게 이건 글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판단을 해야지 여기 뭔가가 있을 거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수족이 영냉하다. 수족이 영냉하면은 영의가 불행하고 참 이것도 글이 뒤집어졌다. 영의가 불리하면 수족이 영냉하고 오히려 이렇게 되는 게 맞을 수도 있죠. 또 영의가 불리하면은 복만 장명하고 상축해서 계속 꼬리를 물고 이제 들어가는 거죠. 기가 방광에 운전하고 영의가 모두 필요해서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또 여기서 양기가 불탕하면은 신냉하고 음기가 불탕하면 뼈마디가 쑤시고 아프다. 저도 해석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고 여러분도 이 정도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서 말하는 또 양기는 또 뭐죠? 참. 그러니까 이 나름대로 이 당시 사람들이 병증에 대한 병리 개념을 만드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엉터리 논리죠. 엉터리 논리. 여러분 가운데 혹간 저 이한영 저 사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그래도 고전인데 뭔가가 뜻이 저는 거기에 대해서 얼마든지 비판을 받을 용의가 있고 요 해석이 끝남과 동시에 제가 사실은 제 속마음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전통 오한하고 음정통 비불인이라 계속이지고 음양이 상득해서 그 기가 이행하고 대기가 한번 운전 돌면 그 기가 이에 풀어지니 실은즉 실하면은 실기하고 허한즉 윤효하니 이것을 기분이라 한다. 저도 도저히 뭐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이 실은 또 뭐죠? 실기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방구 낀다 라고 이렇게 시기라고도 하고 실기라고도 하고 그래요. 예. 뭐 대기가 한번 뭐 저거 그러니까 도대체가 이거를 예. 음양이라고 하는 말은 독단적으로 쓸 수가 없어요. 음이다 양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대상의 상태가 음이냐 양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은 가능해도 음이라고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양이라는 것이 따로 있는 물질이라고 하면 안 되거든요. 여기서 말하는 음과 양이 상득한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이 병증은 음병에 가깝다, 양병에 가깝다 이렇게 말할 수는 있죠. 상대적인 개념이니까. 근데 여기서 음과 양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자체가 기본적으로 이미 이건 글이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금계요리학 가운데에 뭐 3분의 1은 이런 정도에 해당되는 글이고 또 3분의 1은 뭐 도저히 말로 할 수가 없는 정도의 글이니까 그러니까 금계요리학에서 그래도 쓸만한 글은 한 40% 정도 해당되는 35% 정도 그래도 좋은 글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자, 이거에 대해서 이 조문에서 우리가 가히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증상은 총구맥, 지삽, 수족, 영냉, 복만, 현명, 신냉, 골통, 오한, 비불인 예, 불과 요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옛날 사람들이 병리적으로 나름대로 해석을 해놓은 거다. 이렇게 예, 볼 수가 있는 거죠. 병리적인 거. 예. 이 밖에 관한 소위 병리지설은 요거 A, B, A가 아니면 B다 이렇게 해석한다 그랬죠. 황당무계하지 않으면은 참망무징하고 이런 것도 뭐 해석할 필요가 없습니다. 전도가 본말되지 않으면 전후가 저후되죠. 그러니까 서로 부딪힌다는 말이죠. 앞뒤가 안 맞는 거죠. 예. 억지, 경강부회가 아니면은 말도 안 되는 이치를 날조한 거다. 예, 저는 이렇게 그냥 막 정말로 혹평을 할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해석할 수도 없는 거를 해석한다는 그 자체가 문제예요. 이런 거는 완전히 그냥 우리가 이것은 정말로 근거 없는 글이구나. 당시의 인식의 한계가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중경 이후에 우리 한의학이 어떤 식으로 망가졌는지를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글이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계속해서 발전해 온 게 아니에요. 발전하려다가 무너져 버린 거죠. 금원 시대의 4대가들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새롭게 한의학이 이런 데서는 탈피를 했어요. 어느 정도. 그러나 새로운 보다 더 현학적으로 빠져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경서, 그러니까 상한론과 금계요략에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그 정서는 뭐냐면은 실증주의거든요. 원래가. 예. 이것이 시대에 변하면서 위진남북쪽 시대를 거면서 수당, 금, 원 때까지만 해도 무려 중경 이후에 한 1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1500년이 지나고 나서야 금원 4대가가 새로운 방식이었던 의학을 뭐랄까 그 해석했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도 물론 못마땅한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배운 것은 동의보감이든 금계 의학인문이든지 간에 우리 학교 수업엔 전부 다 금원 4대가를 기점으로 해서 배웠기 때문에 그것도 굉장히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은 정도는 아니더라도 소위 말해서 그 장부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락 학설이 보다 더 심오하게 만들어졌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많이 현혹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직도 그것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점에 대해서 극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와 같은 해석을
궁구히 해가지고 더욱더 기가 막히게 해석을 멋있게 했다고 하더라도 하면 할수록 실증을 혼란하게 한 것은 더욱더 심해진다. 예. 그래서 이런 거 함부로 제가 이런 거 글 쓴 게 아니라는 거 이해해 주시니까. 자,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아, 후세 사람이 요략을 어지럽힌 게 아니다. 요략이 스스로 혼란해진 거다. 그러니까 후인들이 금계요략에 대해서 속조고각이라고 하는, 고각이란 높은 집이죠. 높은 집에다가 묶어두는 거예요. 마땅하지 않은가. 장식용이에요, 장식용. 예. 여러분들 한의원에 가면은 원장님 뒤에 보통 그 책장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부분이 우리 한의학의 고전은 전부 다 장식용이죠. 일종의 그거예요. 예. 이거 유명한 얘기예요. 속조고각이라는 거. 그러니까 당연하죠. 읽을 수 없는 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전부 다 금계요략은 한 번씩, 두 번씩 시도해 보셨을 거예요. 읽으려고. 저는 지금까지 3번을 봤는데 20대 한 번 보고 손 들었어요. 그리고 30대 한 번 보고 손 들었어요. 그리고 60 넘어서 제가 작년에 65살이었으니까 작년에 한 20몇 년 만에 보고 내공이 쌓여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평론을 쓴 거예요. 이 글도 여러분 제가 쓴 것 같지만 유명한 글이에요. 후세 사람이 요략을 혼란하게 만든 게 아니라 요략이 스스로 어지럽혀졌다. 이거는 그 과진론이라고 하는 그 글인데 중국의 유명한 그 고문진보에 보면 나와요. 그 진나라에 대한 어떤 그 문제점을 해서 진나라가 육국을 무너뜨렸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육국을 무너뜨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육국이 스스로 망한 거지. 그리고 진나라가 돼가지고 30년을 망했잖아요. 그러니까 진나라가 후세에 한나라에 의해서 망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나라가 스스로 망한 거지. 우리 한의학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이런 얘기 한두 번 한 게 아니잖아요. 금계요략이 정말 어려워서 우리가 안 읽었나요?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읽은 거예요. 글이 아니라는 사실. 여러분 황제내경이 우리가 왜 황제내경을 안 읽죠? 대부분이 글이 아니기 때문에 안 읽는 거예요. 우리 지식이 부족해서 안 읽은 게 아니라. 제가 예전에 이런 개인적인 얘기는 가끔 조심하는데 소문학회의 친구를 만나서 아주 오래전이에요. 거의 한 15년 됐나? 15년 전이죠. 15년 전에 만나가지고 황제내경 뭐 소문들을 워낙 좋아하니까 조금 비판을 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그러면은 제가 한학에도 솔직히 말해서 이 바닥에서 그래도 자기들보다 한문을 잘하고 그러면은 왜 그러는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그리고 자기네 그 기본적인 그 조그만한 그 모임에서 저를 초대해가지고 그러면 이한영 씨가 이 황제내경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자라고 이런 정도를 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하고 결국은 저를 외면하더라고요. 그 다음서부터. 그래서 저도 한의사를 상대해서는 가급적이면 얘기를 안 해요.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자기가 집단 체면이라든가 자기들이 빠진 자기 정체성의 혼란을 가져올까봐. 왜? 황제내경을 신주 모시듯이 모시는 사람들인데 황제내경의 비판을 하니까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혼란을 가져올 게 아니에요. 들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뭐하러 얘기를 합니까? 그런 사람들 상대해서. 저는 글을 쓸 때 어떤 사람의 친분 관계에 대해서 고려를 해가지고 글 쓴 적 없어요. 제가 무슨 학위 논문을 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박사 학위 논문도 자기가 쓰고 싶어서 쓰는 게 아니에요. 마음대로 못 써요. 한국사에서는. 그러니 무슨 개성이 있는 글을 쓸 수가 있겠어요. 정체성이 혼란을 가져오는데.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사실은 이 얘기를 할까 말까 정말로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을 생각했던 거래요. 제가 지난번 강의 시간에 중국 놈이란 말을 썼어요.
중국 놈들도 내가 한문으로 글을 쓴 데는 중국 놈들이나 일본 놈들도 볼 수 있게끔 내가 썼다 그랬지만은 놈자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욕이잖아요. 한국 사람들한테.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제가 감정에 휩쓸려 가지고 적절하지 못하게 사용한 점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거보다 더 심한 욕은 뭐냐면은 청대에 들어왔을 때 고증학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청대의 고증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송나라, 명나라를 이어서 성리학과 양명학을 이학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 학자들도 그 이학에 대해서 염증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고전이 가지고 있는 원형이 무언가에 대해서 훈고학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라 때의 훈고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문자의 원형을 가지고서 해석을 해 들어간 거예요. 예. 그것이 청나라 전반적으로 실증주의라든가 고증학으로 인해 가지고 문헌 고찰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전부 다 재반성학에 들어간 거예요. 너무나 나간 거거든요. 성리학과 그 양명학이라고 학문 자체가. 예. 그런 것이 학문의 주리를 이루었는데 한의학에서는 그 패턴을 잘못 짚었다는 거예요. 황제내경도 고증학적인 측면에서 역사적 비평을 가했어야 되는데 황제내경을 더욱더 신비주의로 몰아가지고 성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청초에 예를 들어서 가운백 같은 사람은 천재예요. 정말로 문학적으로 엄청나게 뛰어난 사람이에요. 뭐 제자백가뿐만 아니라 뭐 사서삼경이라 그런데 그 사람 같은 선봉에 서 있던 사람도 상한내소집을 읽어보면은 저도 20대 때는 그 사람 글에 빠져가지고 한 5년 동안 엄청 굉장히 좋아했다가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았어요. 제가 청나라 때의 상한론에 해당되는 글의 전반적인 뭐냐? 반시대적, 반이성적, 반실증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참아 못했어요. 왜? 우리 한의학 지금 한국 사회에서 그 한의학 대학에서 나오는 기초 논문집 같은 경우는 제가 글을 쓰면서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 구글을 통해서 검색을 해보면 그대로 답습하고 있어요. 비판을 안 해요. 편집은 잘하죠. 전부 다 편집해가지고 글을 보면은 전부 다 반시대적이고 정말로 이게 이성적이지 못한 글들, 실증적이지 않은 거를 다 갖다가 편집해 놨더라고요. 그러니 참 정말 뭐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그대로 지금도 이제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분노도 하고 그랬지만은 우리가 사회인이 되고 돈도 벌고 그러면은 다 잊어버렸어요. 우리 학문 자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관심도 없어요. 아마 제가 봤을 때 제 강의를 듣는 분들은 비교적 그래도 생각을 좀 가지고 조금 이런 거는 우리가 문제가 있다라는 걸 고민한 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다 잊어버리죠. 참 기가 막혀요. 반시대적이에요. 저는 처음에 제가 40대 중반서부터 상한론에 대한 그 글을 쓰기 시작할 때 이 문제를 너무나 잘 알고 이 구도에 의해서 글을 쓴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한테 처방을 강의할 정도의 능력은 없어요. 예, 처방은 여러분들이 쓰고 싶은 대로 쓰시면 됩니다. 그러나 기본적인 어떠한 그 틀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의식을 지배하는 사고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중국 놈, 일본 놈 막 이렇게 그 말에는 우리 한의학, 현대 우리 한의학에서도 제가 학교 다니면서 느꼈던 분노, 이게 바로 이거예요. 저는 6년 동안 제가 저번에 6년 동안 분노, 허수아비처럼 살았어. 허수아비. 저 말도 안 되는 걸 들은 거예요. 뭔가 있는, 바로 느꼈어요. 제가 예과 2학년, 본과 1학년 바로 느꼈어요. 아, 내가 갈 길은 정해졌구나. 그래서 30대에 정말 한의사를 포기할 생각을 했는데, 이미 뭐 결혼해가지고 장가도 가고,
마누라는 제가 한의사 때문에 결혼했지 뭐 인간 이한영님을 알겠어요? 지금도 모르는데. 그래 어떻게 하다 보니까 제가 40대에 글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어요. 그래가지고 내가 어떤 방향으로 글을 쓸 것인가, 시대적에 맞는 글, 이성적인 글, 실증적에 근거하는 글, 그러니까 고전을 기반으로 하되 실증적인 것. 그러니까 상한론은 사실은 실증주의적인 게 강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현대의학 병명과 병리적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능력은 저는 없습니다. 고전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지. 그거는 능력이 있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지고 있는 후배들이 할 분야지,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고전이 어떤 식으로 해서 변형이 됐고 왜곡되어져 있는 사실을 저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거지, 처방에 대해서 이 처방이 잘 듣는다, 이것은 부득이한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도 후세방 같은 거 잘 사용해요. 고방 위주로 하면서도 후세방을 절대로 무시하거나 그러질 않아요. 예. 왜냐하면 그것도 금은사대가도 나름대로 그 시대적인 산물이거든요. 예. 새로운 관점을 제시해 줬다는 것은 정말 높이 평가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결국은 뭐냐면은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그 위대성을 인식을 못 해버렸어요. 오히려 금은사대가를 통해 가지고 상한론은 거의 잊어버린 단계였는데, 청대에 들어와가지고 금은사대가를, 청대의 학자들은 금은사대가를 오히려 무시를 해버리고 상한론과 금계요약 중심으로 다시 재편성한 것은 잘했는데, 해석학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다는 거예요. 그게 그 해석이 바로 반시대적이고 반이성적이고 반실증적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이 저한테 따진다면은 얼마든지 거기에 대해서 왜 내가 이 글을 통해서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었는지 얼마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명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해요. 저 사람 저거 인생 완전히 실패고 쫑나더니만 괜히 뭐 신경질 있나, 뭐 여러분 가운데 혹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도 그냥 어느 정도는 한의학을 통해 가지고 저는 굉장히 한의학을 고맙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내가 한의사였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마지막까지 보살필 수 있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애정을 가지고 있고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멋진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상한론과 금계요약에는 정말로 한의학이 가지고 있는 현대 학문으로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지만은 정말 멋진 세계가 있어요. 저는 그 세계를 제가 문틈으로나마 보고 죽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굉장히 만족감을 느껴요. 예, 제가 괜히 뭐 현실적으로 성공도 못한 한의사일 수도 있지만은, 그래서 뭐 이런 말을 하고 괜히 막 화풀이를 한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는 않다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앞에 글 통해 가지고 사실은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은 뭐냐면, 우리 지금 한의학이 어떤 상태에 있느냐,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어떤 상태에 있느냐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사상의학은 멋진 학문이에요. 그 아이디어가. 그런데 사상의학을 하는 사람들은 거의 맹신자들이에요. 무슨 종교처럼 돼요, 학문을. 학문이 무슨 종교입니까? 사실을 기반으로 나가는 게 학문이죠. 잘못된 것을 얼마든지 비판하고 나가야 되죠. 근데 제가 주위에서 경험했던 사람들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사상의학을 공부하는 분도 거기에 보면은, 저는 사상의학에 참 학교 다니고 나서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해석이 안 돼요. 해석이. 아니 이재마가 성리학의 대가입니까? 짜퉁이지. 그런 사람이 무슨 성리학의 대가 있냐 해가지고
뭐 격치고 같은 걸 그걸 가지고 또 머리 싸매고 무슨 뜻이야 개뿔 같은. 아이 참. 제가 저희 그 인척 가운데 교수도 있고 또 사상의학에 대해서 얼마 전에 또 글도 써서 가급적이면 자제하고 제 친한 절친들도 사생아하고 제 친구들 가운데는 참 점잖아요. 사상학에도 그렇게 막 광적이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어떤 학문이 절대적으로 구획을 나눌수록 사람은 그것에 의해서 쇠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모르게 종교처럼 광식적으로 가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상의학이건 동의보감이든 의학인문학 전부 다 우리가 비판적인 시각에서 이해를 해야 돼요. 예, 그거를 학교에서 해줘야 되는데 해주지 못했죠, 사실은. 제가 솔직해서 말 나온 김에 저희 대학교 다닐 때 그 한의학에 굉장히 능통한 분이 있어요. 거의 천재죠. 예. 안 교수님이라고 계셨는데 그분은 우리가 본과 2학년 때인가 들어와서 한 학기 강의하셨는데 내과 총론을 했는데 전공문맹자라고 그냥 욕을 하는데 너희들은 전공문맹자 교수고 뭐고 다 욕해요. 문맹자 200번을 얘기해요. 1시간 반 동안에 우리 친구가 몇 번 얘기하나 쉬어봤는데 200번을 얘기하더랍니다. 이거를 1년 6개월 내내 했어요. 너희들은 전공문맹자라고 한문 논문을. 제가 볼 땐 그분이 전공문맹자예요. 시대가 한문을 사용하지 않는 시대인데 영어하고 한글을 사용하는 시대인데 우리가 한문 모르는 건 당연한 거죠. 그리고 그분한테 가서 우리 동기들이 가서 배웠답니다. 한문을. 갈지자만 가지고 2시간을 설명하더래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다 그만뒀죠. 후배들이. 사서삼경 한번 못 가르쳤어요. 이 양반이. 제자를 못 키워냈어요. 저는 일개의 필부지만 20년 동안 사서삼경을 제 후배들한테 20년간 가르친 사람이에요. 정말 이 양반이 의학인문 해석 번역해 놓은 분 아닙니까? 여러분 의학인문 번역해 놓은 거 볼 수 있습니까? 왜 못 보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못 하는 거예요.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정말 딱한 사람이에요. 이런 제 글은 솔직히 얘기해서 300년 전에 나왔어야 되는 글이에요. 최소한 가금은 썼어야 되는 글인데 가금 못 쓴 거예요. 이런 글을. 한심한 거죠. 일본의 기릭동동은 조금 알기는 알았어요. 표현을 못한 거예요. 이 양반도. 제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글을 썼다고 생각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저는 분명하게 가금의 글도 읽고 기릭동동의 글도 읽었어요. 정말 가금에 대해서는 많은 공을 들였었어요. 20대 때, 30대 초반까지. 그 뒤로 버렸어요. 아, 이거 글이 아니구나. 왜? 제가 썼을 때는, 이 글을 썼을 때는, 한문을 썼을 때는, 저는 가금의 대안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가금과 기릭동동의 대안으로 이 글을 쓴 거예요. 그리고 가장 고전적으로 글을 쓰려고 노력을 했던 거예요. 한의학의 원형이 뭐냐? 이 사람들이 뭘 가지고 고민했느냐? 수증치지와 견병지어 가지고 고민한 거예요. 거기 공통적인 내용이 병증이라고 하는 근거잖아요. 후세에는 그것이 완전히 형이 상학으로 변해버린 거죠. 제가 몇 년 동안 강의를 하면서 정말로 말하고 싶었던 게 이거예요. 반시대적, 반이성적, 반실증주의적인가 아직도 한의사 사회를 지배하고 있다. 이것을 극복해내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 사회로부터 속된 말로 해가지고 무당소리 듣는 거예요. 사실 의사들이 그 말 쓴 게 아니에요.
저는 그때부터 썼어요. 20년 전부터. 나중에 보니까 의사들이 그 말을 쓰더라고요. 굉장히 두려웠어요. 왜냐면은 저도 20대 때 성리학에 빠졌거든요. 성리학을 깨트린 게 누구였죠? 성리학을 깨트린 게 서양 학문이잖아요. 우리 스스로가 개혁을 하고 반성을 하고 시대에 맞는 학문으로 만들지 않으면은 우리 학문 자체는 껍데기만 남는 거예요. 결국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잖아요. 지금 성리학을 공부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죠. 성리학 공부해가지고 밥도 못 먹어요. 한의학은 그래도 침이라도 넣고 약이라도 써가지고 우리가 생존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극복해야 되는 건 시대적 학문, 이성적인 학문. 그것은 뭐냐면 실증주의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양방의 이론을 도입해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 기본은 상한론이 가지고 있는 상한론과 금계율학의 그 기본이 있다는 거. 예. 저는 여러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말은 그것밖에 없어요. 제가 한의학을 느꼈던 거, 이거라도 있었으니까 그래도 참 고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얼마든지 한의학은 변할 수가 있습니다. 예. 오늘은 제가 약간 흥분해서 말한 것 같지만 사실은 작정을 하고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생각과 글을 여러분들한테 설명한 것이니까 저 이한영 지사처럼 저기 뭐 이상한 말 많이 하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 제 그 속마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논문도 잘 써야 돼요, 여러분. 저는 뭐 학위가 석사니 박사니 학위가 없어요. 그래서 말할 입장은 아닌데 논문 같은 경우도 전부 다 실험 논문이야 전부 다 이런 실증주의 쓰지만은 그 실험 논문이 아니고 학교에서 나오는 기본적인 어떠한 그러한 논문들이 있잖아요. 기초의학에서 나오는 거. 그 글 잘 써야 됩니다. 참 아직도 답답해요. 학교사에 뭐 제가 가급적이면은 한의사를 직접적으로 공격하거나 학교라든가 우리 한의사들의 어떤 이게 이런 데 물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우리가 돈 벌고 잘 폰 잡고 살 수는 있는지 모르지만 머릿속은 노예로 사는 거예요. 노예로 사는 거예요.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